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여자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다들 그렇듯이 저도 여러분 못지않게 아주 놀라운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잘못하거나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글을 적는 게 망설여지는지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저의 사연을 듣고 여러분들은 저 같은 일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끄적여 봅니다. 저는 연하인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원래 제가 연애에서 주도적인 편이기도 하고 이끌어가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연하 남자친구가 잘 맞더라고요.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애교도 많으니까 좋았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결혼했어요. 남편과 연애를 할 당시에는 마냥 귀엽고 순수한 남자라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연애와 아예 다르더라고요. 연애할 땐 좋았던 이 순수함이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철없고 멍청해 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옆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저희 부부는 시댁살이랬어요. 당연히 다른 가족들처럼 고부 갈등이 있었죠. 시부모님과 남편이 살던 집에 제가 얹혀 들어가 살게 되니까 당연히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응도 못하고 매일같이 불편한 곳에서 살고 있으면 중간에서 남편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나이를 그렇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엄마 거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들바라기였고 집안의 모든 분위기는 남편 따라 흘러갔죠. 남편이 집안에서 귀한 외동아들이라 사랑을 더욱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애교도 많았고 시어머니 눈에는 아직까지도 갓난아기로 보였겠죠. 시부모님과 남편 가족에 저는 가사도우미 역할을 했고 제가 힘든 티를 내도 남편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발로 툭툭 치면서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내도 남편은 무덤덤했고 시어머니께 바로 일러 바쳤어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저를 째려보며 자신의 아들을 귀찮게 하지 말라는 눈빛을 보냈죠. 시댁살이라면서 집에 오면 습관적으로 앞치마를 맺고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향해 밀린 집안일을 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시댁 식구들은 다 자고 있었고 저보고 집안일을 하라는 신호인지 빨랫감과 설거지거리를 잔뜩 쌓아놓으면 저는 새벽까지 일만 하다가 잠에 청합니다. 남편은 자신의 아내가 퇴근을 하고 집에 온지도 모르는지 코를 골며 천하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죠. 한 번씩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얄미워서 한 대 쥐어받고 싶지만 또 시어머니께 일러 바칠까봐 꾹 참아요. 그런데 시집살이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집안에서 유일하게 전문직을 하고 있어요. 나름 변호사 일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 제가 좋은 능력을 가진 남편을 만날 줄 알았대요. 그런데 제 남편의 직업은 없습니다. 무직이에요. 원래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를 그만뒀습니다. 다시 사업에 대한 공부를 하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말만 반복할 뿐 제 눈에는 노력하는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결혼을 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뿐더러 제가 주기적으로 용돈까지 주고 있으니 일자리를 구할 필요가 없었겠죠. 이런 남편을 보고만 있으면 한숨만 나옵니다. 그런데 저한테 돈을 받아서 쓰는 사람은 남편뿐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도 저에게 용돈을 타서 씁니다. 제 연봉이 대충 얼만지 아셔서 저에게 조금씩 빌려가세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일을 할 동안 제 카드로 백화점 쇼핑을 하기도 하고 여행도 자주 갑니다. 저는 그저 그들에게 지갑일 뿐이었죠. 정말 바보 같게도 이 정도까지는 견딜 수 있었어요. 제가 돈을 중요시 여기는 짠순이도 아니었고 남편의 철없음을 알면서도 결혼한 제 선택의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정말 견디지 못할 행동이 있었죠. 그때는 바로 시어머니와 남편이 둘이서 여행을 간 날이었습니다. 왜인진 모르겠는데 시아버지는 집에 두시고 둘이서만 갔더라고요. 그래도 둘이 없는 게 저는 훨씬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 집안일도 줄어드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는 또 주말이라 출근도 하지 않아서 집에서 시아버지와 TV도 보고 바둑도 두면서 재밌게 놀았어요. 오랜만에 편안히 휴식을 취하는 느낌이 들었죠. 항상 제가 시어머니와 남편의 눈칫밥을 먹으면 시아버지가 조금씩 도와주셔서 나름 버틸만 했습니다. 시댁 가족 중에서 시아버지를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요. 원래 과묵하시고 말수가 적은 편이신데 그날따라 더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바둑을 두시다가 시아버지가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난 네가 여자로 보인다. 바둑돌을 하나씩 두시면서 너무 뜬금없이 말을 하시는데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오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속이 역겹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 집안에는 정상인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상태로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뛰쳐들어가 속을 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저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오시더니 제 등을 두들겨 주시더라고요. 원래라면 그 손길이 소름 끼치진 않았겠지만 저는 시아버지가 제 등을 두들겨 주시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상황을 정리하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궜어요. 이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고 그날부터 시아버지가 무서워졌습니다. 원래 자연스럽게 대화도 잘하고 서로 장난도 많이 치는 사이였는데 그게 아예 불가능하겠더라고요. 시아버지와 한 공간에 있는 것도 싫었고 당장이라도 남편과 분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시어머니와 여행을 갔다 온 순간 바로 분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가만히 혼자 생각할 사람인가요? 제가 분가라는 말을 꺼내자마자 어린아이처럼 안방으로 달려가 제가 말한 모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당연히 시부모님은 반대하셨죠. 다들 반대를 하셔도 저는 꼭 나간다고 했고 대출을 최대한으로라도 받아서 집을 구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이 집에서 가사도우미 역할과 지갑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이 집에서 나가는 걸 반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서 분가를 반대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의 몸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저와 남편은 너무 심각해졌고 그 순간 저희는 넷이서 동그랗게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시어머니는 표정이 어두웠고 무겁게 말을 이어나가셨습니다. 나도 너희를 분가시켜주고 싶은데 내 몸이 지금 말이 아니구나. 일찍 말하려고 했는데 걱정시킬까봐 진짜 말을 못했단다. 사실 내가 간암이란다. 갑작스러운 암 소식에 저희 둘은 입이 떡하고 벌어졌어요. 그리고 남편은 갑자기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시어머니가 술을 좋아하시기도 하고 늘 자기 전 소주 한 병은 꼭 마시고 자는데 이렇게 암이 걸리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시어머니는 간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 지금 이식자를 구하고 있답니다. 저는 당연히 다른 사람이 시어머니에게 간이식을 해줄 줄 알았어요. 마음속으로는 얼른 간이식을 해주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제 손을 덥석 잡더니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간이식 적합성 검사 받자.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하지 않아? 나 엄마 없이 못 산단 말이야.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에게 간이식을 해준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은 저를 쳐다보는데 너무 간절한 눈빛으로 보시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제가 싫다고 딱 잘라 말할 수도 없었고 결국 분위기에 휩쓸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자기 엄마 일엔 왜 이렇게 열정적인지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으로 가는 내내 혹시라도 제가 시어머니에게 간이식이 적합하게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나 걱정했습니다. 그래도 정말 확률이 적기도 하고 아예 남남인데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정말 간이식을 해드려야 하나 고민을 하며 검사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시어머니는 저에게 너무 잘해주셨어요. 생전 주지 않으시던 용돈도 다 주시고 자기가 다 하겠다며 집안일도 손수 다 하셨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더 간이식을 해드리기 싫었습니다. 속이 뻔히 보이는 시어머니의 행동들이었거든요. 며칠 뒤 검사 결과가 나왔고 저희는 잔뜩 긴장한 채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제발 불일치라고 떴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갔죠. 그래도 남편이 가족이니까 당연히 남편이 시어머니께 간이식을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은 불일치가 나왔고 저는 일치가 나왔거든요. 제가 간이식을 해드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시며 노래를 부르셨고 가족들은 당연히 제가 간이식을 해줄 줄 알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당장 수술 날짜를 잡아달라고 했지만 의사 선생님은 저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원래 이런 상황이 많다고 해요. 가족들의 강요로 억지로 간이식을 해야 할 것 같은 상황 말이죠. 그런데 저는 도저히 시어머니께 간이식을 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었거든요. 결혼할 때 땡전 한 푼도 받지 않고 결혼을 했고 결혼 후 시댁살이도 너무 지옥 같았어요. 차라리 결혼 전이 더 나을 정도로 말이죠.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보시더라고요. 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눈치를 살피며 저의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수술 안 할래요. 의사 선생님은 예상하고 있었단 반응이었지만 가족들은 저의 대답을 듣고 상당한 배신감을 느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온갖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가족이 돼서 간이식을 안 해줄 수 있냐? 이때까지 자기가 해준 게 얼마냐 등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해준 게 있다고요? 저 결혼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행복한 적 없었어요. 가사도우미에 쥐갑 취급하시던 분들이 누군데요? 그리고 시아버진 저를 여자로 보인다는 그런 더러운 말을 짓거리는데 어떻게 간이식을 해드려요? 이러니까 사람이 늘 착하게 살아야 돼요. 인간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매를 내뱉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볼로 무언가 날라왔습니다. 그건 바로 시어머니의 손바닥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제 뺨을 내리치셨고 그곳은 정적이 흘렀죠. 다들 당황해서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딱 한마디만 하고 나왔습니다. 이걸로 제가 간이식 안 해주는 거 퉁치죠? 이혼할 테니까 다신 저 찾지 마세요. 이 말을 내뱉고 저는 병원을 빠져나와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펑펑 울며 짐을 쌌고 바로 친정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이 눈물이 마냥 슬프고 억울해서 나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속 시원하기도 했고 드디어 이 지옥 같은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에 행복함도 조금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간이식을 못 받는 건 죄송하긴 했지만 죄책감은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서로 얼굴도 보기 싫어서 깔끔하게 합의 이혼을 했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결혼을 한 번 하고 나니까 혼자 사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친정집에서 가족들의 품에서 편안한 삶을 사니 남편과 이혼을 한 게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변호사 일을 하고 있었고 다양한 의뢰인들을 만나며 법정에 섰어요.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다 보니 제가 이혼을 했다는 사실조차 까먹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의뢰인을 만나 상담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속이 쓰렸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속이 좋지 않아서 입을 틀어막고 화장실로 뛰쳐갔죠. 그 순간 머릿속에서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마 제가 예상하는 게 맞는 건가 싶었죠. 제발 아니길 간절히 바라며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 수 있나요? 임신 테스트기에는 선명하게 두 줄이 그어 있었고 임신이란 표시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전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혼을 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에 빠졌어요. 임신한 상태로 그 집에 가면 당연히 저를 받아주지 않겠죠. 그리고 저는 전 남편 같은 사람을 애아빠로 두고 싶지도 않고요. 무엇보다도 시어머니 얼굴을 보기가 너무 껄끄러웠습니다. 이 고민거리를 부모님께 털어놓으며 말을 했어요. 부모님은 역시나 제 편을 들어주시며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셨고 저는 그 자리에서 결정했습니다. 바로 저 혼자 낳아 기르기로 말이죠. 미혼모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저는 아이를 위해서는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이 키우는 것 못지않게 제가 2배의 사랑을 주며 열심히 키워보려고 했습니다. 저는 만삭이 될 때까지 변호사 일을 손에 놓지 않았고 출산이 임박한 기간부터 산후조리가 끝날 때까지 일을 쉬었죠. 저는 건강한 왕자님을 출산했고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많은 책임감을 느꼈는지 몰라요. 제 아들을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열심히 아이를 키우며 변호사 일도 다시 시작했어요. 제가 일을 할 동안 집에서 저희 친정부모님이 아이를 돌봐주셨죠. 다들 주위에서 애아빠한테 소식을 전하지 않을 거냐고 많이들 물었지만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아이를 낳았다고 하면 저한테 다시 빌붙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몸 상태가 어떤지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약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면 죄책감을 많이 느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아들한테도 아빠의 존재에 대해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은 점점 커서 유치원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유치원을 다니면서 부쩍 아빠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아빠가 있는데 왜 자기는 아빠가 없냐고 말이죠. 그런 말을 언젠간 하겠다고 예상은 했는데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항상 그때마다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해줬는데 어떻게 동심을 깨트리지 않은 채로 전달해줘야 할지 고민이 되었죠. 저는 매일 아들이 유치원이 끝나면 유치원에서 아들을 데리고 집에 와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들을 데리고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건물 앞에 누군가 서 있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인가 싶어 피해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덥석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고 아들은 그 사람한테 화를 냈죠. 누구세요? 누군데 우리 엄마 무섭게 해요? 이 말을 하며 아들이 그 사람을 째려봤고 저도 아들과 함께 그 사람의 얼굴을 보았죠. 그런데 저는 그 남자의 정체를 안 순간 기절할 뻔했습니다. 바로 전 남편이었거든요. 이혼을 하고 몇 년 만에 본 사람이라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의 시선은 제 아들한테 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설명을 원한다는 눈빛을 보냈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전 남편의 아이가 맞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 순간 전 남편은 펑펑 울며 제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그러면서 아들한테 자기를 아빠라고 부르라며 말을 했죠. 아들이 너무 혼란스러워할까봐 저는 급히 둘을 떼어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갑자기 전 남편한테 놀라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아들은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전 남편을 아빠라고 불렀어요. 저와 전 남편 둘 다 놀랐고 저는 이 상황을 과연 좋게 받아들여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데까지 와버린 것 같았고 저는 전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어야 했어요. 아들을 집에 먼저 보내고 저는 전 남편과 근처 카페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년 전에 비해 살도 많이 빠지고 고생도 많이 했는지 동안이었던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더라고요. 딱 봐도 돈을 벌기 위해 많은 고생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저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여전히 놀랍고 믿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남편은 저에게 다시 합치잔 말을 했거든요. 지금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저를 괴롭힐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시아버지도 집을 나가셔서 어디 간지도 모른다고 했고요. 무엇보다도 저와 이혼을 하고 제 생각을 엄청 많이 했다고 합니다. 혼자서 막노동도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얼마나 희생을 했는지 배웠다고 했죠. 그리고 아들까지 있으니 더 이상 물러서기 싫다고 했습니다. 제 손을 잡더니 갑자기 불쌍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고 재혼을 하자는 말을 했죠. 그리고 저는 바보같이 전 남편의 그 눈빛에 흔들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제가 참 한심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아이도 아빠란 존재가 필요하기도 하고 전 남편도 옛날과 다르게 철이 든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는 전 남편에게 싫다고 거절을 했지만 내심 혼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스스로 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의 일을 떠올리며 저희가 이혼한 이유가 오로지 시어머니 때문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고민을 할 동안 전 남편은 저와 아들에게 매일같이 찾아와 아빠의 역할을 했습니다. 양육비를 벌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일도 했고 아들한테 장난감도 많이 사주었죠. 아들도 아빠가 생겨서 너무 좋다며 예전보다 많이 밝아지기도 했고요. 한순간에 모든 상황들이 잘 풀리니까 제가 잠깐 방심을 했나 봐요. 전 남편의 끈질긴 매달림 끝에 저희는 재결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주위에서 보는 시선이 좋진 않았어요. 제가 또 후회할 거라며 말렸지만 저는 한 번만 더 이 남자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전 남편과 재결합을 하고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드디어 바라던 분가를 했고 가족이 드디어 꾸려지니까 너무 안정적이더라고요. 아들도 아빠와 노는 걸 더 좋아했고 저도 아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으니까 심적으로도 평온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행복할 때 불행은 찾아오는 걸까요? 정말 오랜만에 단란한 가족 분위기라 제가 너무 긴장을 늦추고 있었나 봅니다. 저한테도 이제 행복이 찾아오는 줄 알았는데 그건 모두 저의 착각이었죠. 왜냐하면 바로 남편의 외도였습니다. 흔히 다들 남편의 외도를 발견하는 것과 비슷하게 저도 남편이 휴대폰을 잠그고 집에 늦게 들어오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처음엔 의심이었지만 갈수록 확신이 들어서더라고요. 정말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남편을 미행하면서 한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같이 들어간 여자는 굉장히 젊어 보였고 그 여자와 불륜관계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기 전 한 아주머니와 인사를 나누더라고요. 그 여자는 아주머니한테 굉장히 공손하게 허리를 굽혔고 남편과 그 아주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인사를 받았어요. 그 아주머니는 돈도 많아 보였습니다. 온몸이 명품이었고 손짓도 우아했죠.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선글라스를 벗는데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두 눈을 씻고 봐도
그 여자는 시어머니가 맞았거든요. 남편이 죽었다고 했던 시어머니가 어떻게 멀쩡히 살아있을 수 있나요? 말이 나오지 않았고 저는 냅다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셋이서 그곳으로 들어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만 나왔어요. 그리고 남편과 그 젊은 여자는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나왔습니다. 정말 이 상황이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믿기지 않았죠. 어떻게 죽은 시어머니가 살아있을 수 있나요? 저를 속였다는 생각에 화가 미친 듯이 났고 남편한테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변호사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증거 수집을 했고 그동안 남편은 눈치도 못 채게 했죠. 남편이 빼도 박도 못한 증거들을 찾았고 시어머니에 대해서도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눈치채기 전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그 상간녀 앞으로 고소장을 보냈고 아들을 데리고 유유히 친정으로 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장을 받은 남편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편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 상간녀입니다. 어떤 당돌함인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잠깐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너무 뻔뻔해서 오히려 제가 더 당황스러웠고 한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예상 외의 모습이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는지 눈이 팅팅 부어 있었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동남아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많이 울었길래 일부러 감성팔이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제 남편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놀란 것이 있었죠. 바로 제 시어머니가 살아계셨던 이유는 이 여자가 간이식을 해줬다고 해요. 간이식을 해주면 제 남편이 결혼해주겠다는 말에 이 여자는 바보같이 간이식을 했대요. 그리고 당연히 결혼을 바로 해줄 줄 알았는데 남편이 미룬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 여자는 최저시급도 못 받는 곳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며 번 돈으로 시어머니한테 다 갖다 바친대요. 원래 한국에 일을 하고 고향에 있는 가족들한테 돈을 보내야 하는데 시어머니한테 잘 보여 결혼하기 위해서 돈을 다 갖다 바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고소장이 날라와서 너무 놀랐대요. 가정이 있는 사람인 줄 몰랐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 여자의 말을 듣는데 제가 더 답답하고 한심하더라고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여자가 있을 수 있나요? 그 여자는 제 남편한테 미쳐서 결혼 하나만 보고 이 지경까지 온 거였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여자를 멍하니 쳐다봤어요. 그 여자는 자기가 했던 짓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스스로 깨달았는지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바로 복수를 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한 번도 누군가한테 복수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적이 없었는데 이번 일로 많이 깨달았대요. 저에게는 양심이 없지만 제 남편한테 콩밥을 먹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의 눈빛은 불타오르고 있었고 저는 그 여자의 말에 찬성했죠. 저희 둘은 복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여자와 저는 쌍으로 남편과 시어머니께 고소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한순간에 두 가지의 사건을 감당해야 하는 남편은 제발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했죠. 저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울리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전 남편은 위자료를 저희에게 엄청나게 물려줘야 해요. 일부러 감옥에 가는 것보다 평생 갚아도 못 주는 금액을 위자료로 제시해서 골탕 먹이고 싶었습니다. 빚을 져서라도 다 못 갚는 금액이었죠. 그리고 저희는 이혼을 했고 그 여자도 고소가 끝나자마자 자신의 고향으로 갔습니다. 혹시라도 전 남편이 보복을 할 수 있으니 제가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 여자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직전까지 울면서 저에게 생명의 은인이라며 고맙다고 했고 저는 앞으론 남자한테 그렇게 퍼주지 말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은 이리저리 돈을 빌리고 다녀야 했어요. 양육비에 두 여자한테 위자료까지 주어야 하니까 감당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더 어처구니가 없어요. 겨우 이식받은 간으로 건강하게 살지는 못할 망정 다시 술을 드시기 시작했거든요. 매일 한 병을 먹고 자던 습관이 다시 도져서 매일 술을 달고 사신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거 보면 사람 참 쉽게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이런 집안에 시집이나 가서 제 인생을 망쳐놨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후회나지 않아요. 언제 한번 이런 광경을 보겠나요? 전 남편이 돈에 허덕이고 시어머니가 술만 먹으면서 사는 인생 말이죠. 저는 이제 속이 후련하고 아들만 열심히 키우려고 합니다. 아들이 조금 더 크면 다 알려주려고 해요. 제가 한 행동들이 엄마로서 부끄럽지도 않거든요. 여러분은 저 같은 일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해요.